여러분 안녕하세요. 셋넷학교 교장 박상영입니다. 2022 통일부 학술 행사의 일환으로 셋넷학교가 기획하고 주관한 평화감수성 포럼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제게 지금 방금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이게 누가 보낸 건지 또 어디서 언제 보낸 건지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시죠. 당신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끝없이 시계를 보며 생활하고 배고프지 않아도 시간만 되면 밥을 먹는다. 그러한 부자유는 우리에게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다. 자기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곧 삶을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방식이다. 이 편지는 무려 200년 전에 붙여진 편지입니다. 200년 전에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이었던 인디언 추장이 그들을 정복하러 온 백인들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자, 200년 후에 이 편지를 받은 여러분들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자유스럽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살고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려주실 선생님은 문화인류학자 박서연 박사님이십니다. 박서연 선생님은 수년 동안은 셋넷학교에서 북조선 출신 이주 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들의 노고, 애환 이런 것들을 경청하셨고 안산 지역에서 조선족 청년들의 심층 취재하면서 연구해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다양성 사회 속에서 이주 청년들이 어떻게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서연이라고 하고요. 문화인류학을 전공하고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인종과 젠더 연구팀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맡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행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문화 소통 역량을 이제 키운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또 초대를 해주셔서 저도 이 역량이라는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국어사전을 먼저 뒤져봤는데 역량이라는 것의 뜻이 이제 능력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어떤 힘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역량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그리고 힘의 크기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심리학자 맥클랜드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어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행동 특징을 역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능력이라고 했을 때는 뭐 외국어 능력이다, 뭐 문서 작성 능력이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것을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량이라고 보았을 때는 어떤 개인화된 접근의 한계를 좀 넘어서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종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어떤 힘의 크기 이러한 것들을 좀 의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나.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능력이라는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삶의 경험들, 역사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종합해내고 또 앞으로의 삶에서 응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화두를 좀 던져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뭐 어떤 정답을 사실은 정답이 없잖아요 살아가는데 그래서 정답을 가져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냥 이야기들을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이야기들 앞으로 하나하나씩 좀 풀어 나가고 싶은데요. 일단은 하나의 화두는 그 다름이라는 화두인 것 같아요. 다름과 차이 그리고 우리가 다름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계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어떤 경계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경계들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경계, 다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뭐 가장 최근의 사건으로는 뭐 대통령 선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뭐 이대남이니 뭐 이러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나타나고 있는 뭐 세대 갈등, 소위 세대 갈등에 대한 담론은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했듯이 뭐 기성세대라고 한다면 한 5, 60대와 뭐 최근에 새 세대
뭐 20, 30대와의 갈등,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최근에 이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사실 20대와 40대 간의 갈등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40대와 20대 간의 그 어떤 정치적인 입장차, 관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해요. 오히려 20대들은 현재 50대, 60대와 관점을 가장 비슷하게 가지고 가고 있다. 이제 이러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40대의 가장 큰 사회적인 관심이 양극화 문제, 그리고 세대 갈등, 이념 갈등, 이러한 것들을 뽑은 반면에 20대는 남녀 갈등이 가장 큰 이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20대 여성들은 성희롱이라든가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20대 남성들은 오히려 같이 자란 이 여성들이 교육 안에서 또 사회적으로도 훨씬 높은 위치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또 군 복무에 대한 혜택 등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없애는 상황이니 그 불안감이 더 커지지 않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좀 화두의 중심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사실 어떤 특정한 정체성을 놓고 그것의 어떤 다름의 요소들, 뭐 예를 들면 경제 수준이라든가 세대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성별이라든가 이러한 차이들이 항상 동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20대와 40대 간의 갈등도 그렇고, 이제 남녀 간의 갈등도 우리가 최근에 그 숙명여대의 어떤 트랜스젠더 입학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것이 반드시 남성, 여성 간의 갈등으로만 현상화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을 또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시작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 다름의 축이라는 것이 항상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 경계들이 항상 변하고 다름에 대한 것들도 계속해서 그 내용과 형식이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일단은 제가 그 또 미국에 있을 때 관찰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면, 저희 미국 사회에서의 한인들이 흔히는 이제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인들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이기보다는 공화당, 공화당의 어떤 자유주의 이념에 굉장히 사실 이분들이 공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그 아메리칸 드림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성공에 대한 어떤 큰 가치, 그리고 내가 노력만 열심히 하면 정말 잘 살 수 있다, 이러한 이념이 바탕이 되는 어떤 공화당의 정치적인 입장이 한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나와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할 때, 이렇게 정착한 한인들과 뭔가 소통을 하다 보면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이렇게 껄끄러운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약간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재미있는 하나의 예가, 제가 살았던 곳이 미국 남부의 아틀란타 아시죠? 예, 아틀란타와 좀 가까운 지역에 있었는데, 아틀란타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한인이 많이 사는 도시예요, 뉴욕 다음으로.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한인들이 사실 자영업들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업들도 크게 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그 안에서 제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지역 신문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근데 좀 되게 신기하다라고 느꼈던 어떤 사건 중에 하나가, 그 한인들이 연합을 해서 그 남미 출신의 이민자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그 멕시코와의 전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뭐 이민자들의 어떤 뭐 불법성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 그리고 뭐 벽을 높이 세우겠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굉장히 반이민자 정서를 매우 강조하면서 나가고 있었고, 저도 일말의 불안감들을 느끼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근데 당시에 이제 한인들이 굉장히 이 앞에 반이민자 정서에 대한 이제 반대 운동에 앞장을 서면서 남미 사람들의 인권을 옹호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체류할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라고 앞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약간 낯선 그런 감정도 느끼고, 이분들이 왜 이러한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왔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 한인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자영업의 그 현장에서 고용을 하고 있는, 고용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제 남미 출신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인들이 어떤 자기의 사업을 잘 이어나가려면 남미 사람들이 필수적인데 그분들이 다 뭐 추방을 당하게 되거나 어디로 강제적으로 이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이면에 보면 한국 사람들이 뭔가 정치적인 성향이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신의 경제적인 이해 때문에 또 이러한 입장을 취했던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어떤 차이가 형성되는 어떤 경계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또 다른 그림들을 낳고 있었고 또 한인들이 이렇게 굉장히 앞장서서 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또 하나의 시작점은 아니었을까 뭐 그러한 생각들도 좀 해보게 되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제가 관찰한 어떤 장면들을 조금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소개를 해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처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가르친 대학이 안산에 있는 한양대학교였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안산은 그 다문화 사회의 어떤 중심 도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주 배경 인구를 만날 수 있고 또 한양대학교 내에서 이주 배경을 가진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진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만난 고려인 4세 대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4세로서 동포 지위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 이러한 좀 막연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4세도 동포로 인정이 되고 나도 동포로서 좀 안정적으로 여기 머물 수 있구나, 이러한 소식에 굉장히 이제 기뻐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 청년은 이제 고려인 단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도 굉장히 돈독하고 또 여자친구도 한국 친구가 있었고 남한 친구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 생활에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에 저도 굉장히 많은 격려를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그러던 청년이 제가 2년 뒤에 만났을 때 약간 이 즐거운 기운이 좀 퇴색되었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 동포 지위도 이제 받고 조금 안정적으로 앞으로의 삶을 설계할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힘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꺼냈던 이야기가 자기의 입지는 여전히 좁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 친구가 참여를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들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동북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에 참여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워크숍도 가고 뭐 여행도 가고 하면서 우리 셋넷 친구들도 많이들 이제 그러한 기회들이 많았잖아요. 뭐 조선족 그 중국 동포 친구들도 만나고 또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에서 만난 그 한민족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의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게 그 북한 출신 친구들은 한국어 너무 잘하고 그리고 중국 동포 친구들도 한국어 너무 잘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 한국 사람, 그냥 남한 사람 같고 그러니까 자기는 약간 외모로서도 이 친구는 약간의 그 혼혈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모로서도 조금 다르고 또 언어도 완전히 익숙치 않고 그리고 나는 게다가 국적도 없어요. 그래서 동포야. 이렇게 자꾸 자기의 어떤 이 지위가 같은 한민족이라는 어떤 공통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출신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 굉장한 어떤 제약감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지금 고려인 사회에서는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도 있는데 이 친구가 오히려 이 외연을 넓혀가면서 그러니까 접촉점을 더 넓혀가면서 그 차이와 다름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더 생겨나게 되면서 또 그 지위에 어떤 차등이 매겨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도 발견하게 되는 또 이러한 일화도 굉장히 저는 재미있는 부분이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 경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러한 모습이지 않나 이러한 생각들을 또 해봤어요. 또 같은 민족으로서 또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한국에서 자리 잡아가면서 그 내부에서의 또 다름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우리는 예전에 뭐 남한과 북한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중국 또 중앙아시아 또 러시아 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외연이 넓어지고 있고 그 차이를 이미 또 넘어서서 더 복합적인 세계화가 또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2019년부터 21년까지 법무부 난민조사관으로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난민조사관으로 일하면서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사례들을 많이 접했죠. 정말 한국에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또 문화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사례들 가운데서는 그 한국에서 머물면서 뭐 이집트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에 아직까지도 열심히 관여하고 있는 분도 계셨어요. 네, 이집트의 언론인 출신으로 지금 이제 이집트 정권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반대 운동을 펼쳐 나가시면서 소셜 미디어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굉장한 이제 해외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는 분도 계셨고, 또 지금 여기에서는 미성년이죠. 17세면. 근데 본국에서는 사실 16세, 17세면 거의 이제 성인이거든요. 약간 경험이 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친구가 굉장히 이제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시리아 친구인데 낯선 나라 한국에 와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돈을 벌어 보겠다고, 가족 안에서는 또 장남이니까 어린 나이에 인천 중고차 시장에서 정말 한낮에도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 또 본국에서는 사실 집 밖에 나갈 기회가 거의 없는 분들이 계시죠. 어떤 집 안과 밖이 다른 규범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본국에서는 정말 집 밖의 생활에 대해서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거의 나오지 않았던 이 여성들이 한국에서는 아이들에게 이제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있는 동안 이제 일할 용기도 내시고 또 한국어를 배우러 다니시는 그 예멘 어머니들도 계셨어요. 또 이제 이런 그림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그 난민으로 인정받은 어떤 남성분이 본국에 있는 두 번째 처와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난민 신청을 하시기도 하고, 또 법무부에 있어서는 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규범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중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혼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한국 사회에서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 이 난민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어떤 권리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두 번째 처, 세 번째 처와 함께 살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이것이 어떤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 저희가 특히 난민과 관련해서는 가족 결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도 난감한 어떤 상황들을 제가 목도를 하게 되었고, 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뭐 본국에 있으면은 이제 그 지역에 살면 어떤 토착신의 강한 힘이 자신한테 미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 수가 없다.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이제 그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굉장히 이제 종교적인 믿음, 어떤 뭐 종교를 떠나서 뭐 아주 큰 믿음의 체계에서 좀 다른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사실은 다양한 어떤 뭐 윤리 규범이라든가 혹은 문화적인 어떤 배경이라든가 이러한 역사 또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한국에서 사실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지금 다 한국에 계세요. 외국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당연하다고 생각해왔던 또 영위해왔던 어떤 그런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측면들, 또 규범들, 혹은 더 넓게는 법과 제도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현실 안에서 정말 넓어지고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현장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당위적으로 넓혀야 한다가 아니라 이제는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걸 정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떻게 앞으로 같이 생활을 해야 될까, 이러한 생각들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심에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지, 이 공동체에서 또 어떤 관계로 정말 탄탄하게 나의 이제 앞길도 함께 구성을 해나가면서 개인의 능력 차원이 아니라 이제 역량이라는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발휘해 나가면서 우리가 그 어떤 가능성이라는 부분, 어떤 소통이라는 부분, 또 다름이라는 부분,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좀 상상을 하면서 나갈 수 있을지를 좀 화두를 던지면서 저는 이야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박사현 선생님 능력과 역량 말씀해 주시면서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이어령 선생님께서 우리들이 다 아는 동요 떴다 비행기 날아라 날아라 그 얘기를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다 뜨는 데만 집중하겠다. 걔 떴어, 그 노래 떴어, 뭐 나 떴어. 그런데 사실은 이어령 선생님 말씀은 중요한 거는 날아가는 거다.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생존하는 데 급급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내 능력을 쓰는 게 아니고 또 남의 시선에 눈치 보면서 그 능력을 허비하는 게 아니고 지난 시간 함지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와해된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다시 와해된 공동체를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나아가야지 않을까. 그런 것이 우리가 능력과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그냥 뜰 것이냐 아니면 내 꿈과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비행을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우리한테 선택입니다. 자, 2022 통일부 학술 행사의 일원으로 세네타케가 기획하고 주관했던 평화 감수성 포럼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ou.